소현 세자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병자호란 직후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갔다 조선에 귀국한 뒤였다. 조선 왕조실록은 소현 세자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4월 23일 소현 세자가 병이 났다는 기록이 처음 등장한다. 세자의 병은 학질, 의관들이 침을 놓기를 청했다. 아버지 인조의 허락하에 소현 세자는 이틀에 걸쳐 침을 맞는다. 병이 났다는 기록이 등장한 지 3일 만에 소현 세자가 돌연 사망했다. 그의 나이 34세. 젊고 건강했던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 세자의 시신 상태가 수상하다는 것이다. 온몸이 검은 빛이었고 얼굴엔 선혈이 흘렀다. 사관조차 독살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실록에 기록된 대로 그는 정말 누군가에 의해 독살됐던 것일까? 실록의 기록을 따라서 되돌아본 소현 세자가 죽은 그날로 오늘 가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논란거리가 되고 있어요. 소현 세자의 독살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실록이면 정사인데 정사에 이렇게 그 왕세자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기록됐을 정도라면 뭔가 간과할 수 없는 의혹이 있다는 뜻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실록에다가 낭설을 뭐 기록할 리도 없고. 사실 이제 조선왕 독살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 뭐 대중서 같은 데는 뭐 정조, 뭐 선조, 고종 이런 왕도 독살되었다 이런 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데는 구체적으로 뭐 실록에 이 독살 의혹이 전개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바로 이 소현세자의 죽음 같은 경우는 실록에서조차 상당히 독살로 의심할 만한 이런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이 독살의 이 신빙성 같은 거 이런 것도 아주 높이 제기되는 편입니다. 네. 굉장히 구체적인 거죠, 지금. 그 의혹의 시작이 된 것은 이제 시신의 상태 때문이었어요. 네, 예, 기록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고 이목구비 7구멍에서 모두 선혈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검은 천과 얼굴 빛이 분별이 안 될 정도로 시신이 검은 빛이었다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상태라면 독살 맞는 것 같아요, 저 상태라면. 저 기록이 그러니까 소현세자의 시신을 수습해서 관에 넣을 때 왕족이었던 진원군 이세환이라는 사람이 참여를 했다가 궁궐 밖에 나와서 말을 한 걸 듣고서 사관이 기록을 한 겁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목격자의 증언도 있고 예. 저 정도의 상태라고 한다면 독살설이 유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사망 당일 실록 기록 4월 26일자 기록에는 의관들의 오진과 잘못된 치료가 사망의 원인이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의관들 또한 함부로 침을 놓고 함부로라는 단어가 이거 우리가 꼭 짚고 넘어야 아니 될 것 근데 같은데요. 사관이 네. 뭐 세자가 죽었다고 해서 함부로라는 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그 함부로 침을 놓은 의원이 누구냐 이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소현세자가 죽기 직전에 이형익이라는 의관이 2번의 침을 놓습니다. 그 직후에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형익이 독살의 하수인으로 이제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보통 내의원에 조선의 의관이 들어올 때는 취재라는 정식 시험을 거쳐서 들어오는데 이 사람은 특별 추천을 받아서 이제 들어온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이 인조에게 번침이라는 이제 그 특별한 시술을 한 뒤로 인조의 굉장한 총애를 받았다고 해요. 그 당시에 신하들 상당수가 이형익을 죄를 줘야 된다라는 것을 청했는데 인조가 저 이형익은 신중하지 않았던 것이 없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다. 이런 식으로 변호를 해서 이 그냥 뭐 큰 문제 없이 계속 이제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관은 함부로라는 부사를 썼고 인조는 신중하지 않은 게 없었다. 그렇죠. 비호를 하는. 정반대의 평가인데요. 사실은 왕세자 정상적으로 죽어도 그러니까요. 정상적으로 죽어도 혹시 무슨 일이 있는지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죽었는데 진상규명을 하지 않는다. 이거 좀 인조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발병 3일 만에 지금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쯤 되면 사실은 요즘 같으면
아버지 입장에서 사체 부검이라도 요구해야 할 형편이에요. 당연하죠. 너무 화가 났을 것 이 같은데. 사건을 정리해 보면 누구든 뭔가 이렇게 의혹을 갖기 너무 당연한 상황 아니에요? 근데 그 외에도 의혹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세자를 세자답게 모셔야 합니다. 이거는 어떤 당연한 내용인가요? 얘기잖아요. 예. 항복 착용 기간 같은 경우도 그 소현세자가 인조의 큰 아들이었으니까 당연히 인조는 3년복을 입어야 돼요. 근데 인조는 실질적으로 그 거의 2개월 만에 복을 벗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하들도 자기들은 그래도 최대한 그 소현세자에 대한 그 예법을 다 하겠다라고 1년복을 입게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조가 그것도 필요 없다는 식으로 아 근데 그거까지 일일이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조가. 예, 인조가. 다 논의가 예. 되고 최종 결정을 인조가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남도 아니고 세자 아들의 장례를 이렇게 지금 허술하게 야박하게 좀 한다는 거 이거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8년 만에 돌아온 아들이에요. 대신들도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래서 홍문관에서 소현세자의 이 3년상을 주장을 해요. 그냥 무시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건 아닙니다. 또 이제 부당함을 또 이제 제기를 하면은 이제 그 신하를 또 채직, 그러니까 해임시키는 그런 모습도 인조가 보이고 있거든요. 왠지 그 아들의 죽음을 빨리 잊혀지게 하고픈 뭐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처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의혹 보여드릴게요. 원손이 아닌 대군을 후사로 삼겠다. 이제 원손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무슨 대해서 지금 원손이라고 하면 지금 소현세자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면 좀 후사를 좀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10살의 그 석철이라는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삼촌인 그러니까 소현세자의 동생인 복림대군을 결국 세자로 책봉을 합니다. 뭐 형식상으로는 그 나이가 어리다. 어리다는 거는 핑계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기본 원칙이 조선은 장자 승계가 원칙인데 왜 그랬을까라는 또 의문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세자가 죽으면 사망을 하면 기본적으로 왕통은 세손에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대표적으로 그 사도세자를 죽였던 영조조차도 네. 그 왕위는 세손인 정조에게까지 이어지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쯤 되면 그 명분 좋아하는 그 신료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좀 고요히 넘어가나요? 네. 아니요, 계속 일일이 인조가 지명을 하면서 다 물어봅니다. 영의정부터 시작해서 물어보는데 한 10의 8구는 반대죠. 결론은 반대고,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인조가 뭐 계속해서 압박을 하니까 네. 그 네. 결정은 신하들이 아니라 국왕인 인조께서 직접 하셔야 된다라는 식으로 약간 이제 애매하게 책임을 약간 왕에게 미루는 좀, 측면도 그러니까 예, 그거는 부담이 결과적으로 상당히 되는 겁니다. 왕이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가 있으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거 뭐 신하들도 아무리 그 목소리 높여봐도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우리 뭐 지난 방송에서도 인조가 되게 말수도 좋고 조용조용한 성격이다 이랬는데 셀 때는 또 되게 세요. 네. 밀어붙인다라는 네. 거예요. 바로 이때도 이 망형 제급이라 그래가지고 네.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더 중요한 논리는 사실 형이 죽어도 그 아들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다 무시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인조의 마음이 좀 읽혀지지 않나요? 네. 제 느낌에는 네. 뭐 죽였다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왠지 죽음을 기다린 듯한 일처리들이 좀 있어요. 일단 의심 가는 의원을 감싸고 네. 장례 일정을 확 줄이고 원손 말고 차남을 책봉하고 네. 이 모든 것들이 왜 요즘 드라마나 이 대중서에서 가장 독살 가능성이 높은 네. 사람으로 소현세자를 꼽는지 착착 맞아떨어지는 뭔가가 있어 보여요. 네, 인조는 뭐 이랬지만 사실 소현세자는 다른 왕족들은 막 인질로 끌려갈 때 막 울부짖고 안 가려고 그러는데 딱 그랬잖아요. 나에겐 일단 동생이 있고 또 아들도 있으니 종사를 어떻게든 이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가겠다. 약간 이런 면에서는 진짜 차기 군주로서의 어떤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어떤 그 멋진 모습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윤석 씨가 소현세자 입장이었어요. 잠깐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청나라에서부터 네.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왜요? 일단 그 확률이 크죠. 워낙 부실해가지고. 가서 사고 날까 봐. 데려가다가 욕먹어요. 근데 뭐 저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비슷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나한테는 동생이 있고 아들이 있으니 그들을 데려가시오. 나는 몸이 매우 피곤한 입장이에요. 이렇게. 어쨌거나 그 소현세자가 참 대단한 게 그런 점인 것 같고 지난번 특집 때도 그 역사 교사분들이 부활시키고 싶다. 네, 네, 그랬죠.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라도 살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현세자. 뭔가 다른 왕세자와 다른 뭔가가 있는 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삼전도의 굴욕을 겪고 볼모의 몸이 된 소현세자.
철병하는 청나라 군대를 따라 심양으로 떠나던 그날, 인조는 도성 밖 멀리까지 나와 눈물로써 아들을 배웅했다. 인조와 소현세자, 부자의 이별에 신하들도 함께 통곡했고, 소현세자는 신하들의 울음 속에 먼 길을 떠났다. 네. 그래서 저 때까지는 아직 아버지로서의 절절한 부정이 느껴지네요. 그러니까요. 저 지금 눈물로 아들을 떠나보내는 장면인데 정말 애틋합니다. 완전 반전이에요, 지금. 소현세자가 이제 심양으로 떠나는 날 인조가 지금 서울은 근처까지 와가지고 배웅을 하는데요. 네. 그때 이제 호송하는 사령관, 청군 사령관 도르곤한테 추위에 약한 세자를 온돌방에 재워달라고 이렇게 그렇게까지. 간절한 부탁을 아버지야, 합니다. 그냥 아버지예요. 남한산성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사실 추위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온돌방에라도 꼭 재워줘라. 이런 거는 정말 부정이 느껴지는데 그죠? 그렇죠. 그냥 일반 아버지 네, 마음이죠. 아버지 춥지 않게 마음이에요. 해달라, 배고프지 그러니까요. 않게 해달라 내 아들. 사실 생각해보면 인조 입장에선 자신의 그 최대 시련의 순간인 네. 47일간의 남한산성 농성 당시에 자기 곁을 지킨 이제 큰아들이죠. 이 같이 소현세자가. 울어줬던. 그 소현세자가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갔을 그때 이야기들이 사실 좀 잘 알려지지 않았었는데요. 그렇죠. 몇 년 그러니까요. 전에 이제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심양일기라는 기록의 구격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게 최근 일이에요? 아, 네. 세자를 그 호송했던 네, 세자 네. 시강원에서 이제 소현세자의 동정을 기록을 한 그런 기록이죠. 네. 철군하는 도르곤의 군대를 따라서 심양으로 출발했는데 청군들이 워낙 많은 수의 이제 그 조선인 피로인들을 붙잡아 갔기 때문에 네. 심양으로 가는 속도도 더딜 정도로 그 많은 조선 사람들이 붙잡혀 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기록에 보면은 숙소도 잘 마련돼 있었던 게 아니라 네. 대부분 야차라고 나와요. 들판에서 잤다. 뭐 이제 노숙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기록에 보면 장막을 쳤다. 이렇게 천막 같은 거를 쳤고 또 어떤 경우는 시냇가에서도 잤다. 그러니까 이건 뭐 인조의 기대대로 온돌방은 거의 뭐 네. 못 짠 것 같고요. 그때 뭐 변변한 내복이 있었겠어요. 뭐 그러니까. 털코트가 있었겠어요. 겨울이죠, 겨울, 한겨울. 얼마나 추웠을까. 결국은 60여일 정도를 걸려가지고 황제가 있는 심양에 도착을 드디어 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도 또 하나 이제 굴욕을 당하는데 가마를 못 타고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가마에서 내려가지고 말을 타고 이 가마보다 이제 그냥 말만 타고 이제 그 심양성으로 들어가는 서러웠을 것 같아요. 네. 아, 내가 지금 볼모였구나. 아, 패전국의 왕자였구나. 아주 비애가 느껴졌을 것 같은데 이제 인질이나 볼모 그러면 저희 느낌에는 이제 감금당하고 감시당하고 가택연금 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생활이었는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질 그러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인질 그러면 대부분 뭐 강도가 이제 뭐 목에 총 겨누고 있고 막 그렇죠. 예, 이러는데 이렇게 창살 잡고 있고 막, 네. 그런 정도는 아니고 아니고. 어쨌든 그 심양관이라는 것에 이제 기거를 하면서 일상의 뭐 업무 같은 것도 보고 특히 뭐 서연이라 그래가 같이 갔던 그 시강원의 스승들, 세자의 스승들하고 이렇게 학문도 토론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소현세자가 심양에 갔을 때 상당히 이제 그 청나라가 이 급박했던 시대예요. 이 명나라를 자꾸 공격하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자주 그 청나라 황제가 그 베푸는 그런 뭐 행사라든가 또 뭐 사냥에도 그 수행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세자가 그 힘들어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심양일기 안에 보면은 네. 세자가 청나라 황제를 따라서 사냥한 기록이 모아져 있는데 소현세자 말을 잘 타지 못하니까 낙마를 해가지고 이제 아이고. 크고 작은 부상을 입는 장면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때 사냥할 때 보통 하루에 60리, 70리를 말을 타고 계속 전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도 굉장히 힘들고 지쳐하는 그러게요. 모습이 이제 그렇죠. 병자호란 당시에 닷새만의 도성 점령이면은 하루에 100km를 그냥 달리는 그런 민족인데 그들과 함께 이 말을 탄다라고 하는 거는 그 일국의 세자니까 어떤 승마 정도는 익혔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쪽은 폭죽이에요. 그리스 신화 보면은 네. 켄타우로스인가? 네. 그냥 내 몸이 말인 거예요. 그쪽은. 우리는 말을 타는 건데 걔들은 하체가 말이야 그냥. 그러니까. 또 이때 청나라는 계속 이제 명나라를 압박해가는 그런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선에 대해서도 뭔가 이제 그 청나라에 협조할 사항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사실 소현세자는 뭐 이렇게 결정할 권리는 없었거든요. 없는데 자꾸 그러면 또 이 청나라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냐 이렇게 보니까 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매우 이 피곤한 그 생활이
전개가 되는 거죠. 예, 그럼 권한은 없는데 압박은 들어오고. 그래서 용골대가 어느 날 명나라를 치러 가는데 조선 군대를 데리고 오라는 파병 문제 때문에 굉장하게 압박을 해오니까 세자가 화를 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비록 2역에 와 있지만 한 나라의 세자이다. 내가 어찌 감히 이토록 협박하는가. 죽고 사는 것은 천명에 달려있는 것이니 그따위로 나를 협박하지 말라. 예. 이러니까 이제 용골대가 좀 물러나서 웃으면서 사과를 했다는 기록도 사과를 있습니다. 받아냈어요. 그래서 요즘 말로 따지면 상남자다운 담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저는 사실 이 심양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소현세자를 평가하는 데서 이 심양 생활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한 단면을 봤을 때 아, 외교적인 압박을 버텨낼 수 있는 단력은 네. 있었구나라고 하는 한 장면 일단 읽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청나라의 첫 수도였던 심양. 낡은 아파트 사이에 조그만 공터. 이 자리가 370여 년 전 소현세자가 살았던 곳이다. 청나라 황궁의 남쪽 대남문 근처에 자리했던 심양관은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건물이 남아 있었다. 심양의 남쪽, 지금은 사허라 불리는 곳에서 소현세자는 농사를 지었다. 청나라가 식량 공급을 중단하면서 양식을 마련하고자 시작한 농사는 필요량의 3배가 넘는 곡식을 거둬들였다. 소현세자의 부인인 강비는 청나라와 활발한 교육을 통해 심양관의 살림을 꾸려나갔다. 소현세자는 농사와 교육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조선에서 끌려온 사람들을 사서 농사를 짓게 했고 그렇게 해방시킨 사람들만 어느덧 수백 명에 달했다. 소현세자는 심양관의 재력을 바탕으로 청나라 실력자들과 교분을 쌓기 시작했다. 무역이 곧 정치력으로 이어진 것이다. 1644년 청나라가 마침내 만리장성을 넘어 북경에 입성하고 소현세자도 이들을 따라 북경으로 옮긴다. 북경에 온 소현세자는 전혀 다른 세상과 만나게 된다. 당시 북경에서 활동하던 예수회 신부 아담 샬과 만나 천주교와 서양 과학을 접하게 된다. 두 사람의 만남을 기록한 정교 봉포. 顺治元年，朝鲜国王李宗之世子至于京，闻汤若望名，时来天主堂。 아담 샬은 명나라와 청나라 때 국립천문대인 흠천감의 최고 책임자였다. 세계 최고 수준의 천문학자였던 아담 샬은 소현세자에게 천주교와 서양 과학에 관한 많은 지식과 물건들을 선물했다. 제가 조선으로 돌아갈 때 이것들을 궁으로 갖고 갈 뿐 아니라 인쇄하고 복사해서 선비들에게 널리 알리겠습니다. 선비들은 마치 사막에 살다가 학문의 전당으로 옮겨가는 양 기뻐할 것입니다. 소현세자의 그 심양에서의 생활이 굉장히 하루하루가 역동적이었겠어요. 거기에 이제 8년 정도 정말 오랜 기간 머물게 되는데요. 심양관과 그 주변에는 이제 세자 부부하고 동생인 복림대군 부부하고 거기에 이제 소속된 신하하고 궁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딸린 노비들까지 포함을 하면은 한 500명 정도 500명. 상주했을 굉장히 거라고. 그 상주 인원이 지금 500여 명쯤 된다고 하면 생각보다 대단한 규모네요. 가장 단적으로 비유하면 뭐 심양 주재 조선 대사관 그런 기능을 했던 거죠. 심양관이. 조선시대 내내 통틀어 보더라도 이 정도 상주 인원이 중국 수도에 네. 장기간 체류한 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상주하다 보니까 청에서는 상주 인원을 줄이라고 계속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아까 화면에도 나왔지만 당시 심양에 굉장한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청도 그 비용을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웠던 거거든요. 지금 이제 경작을 이제 피로인들을 통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한편에 또 이렇게 고민의 어떤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조선인 피로인들을 사고 파는 그 노예 시장이 있었다 그래요. 그 참상도 확인하면서 어떻게든 이 피로인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 애민의 어떤 발로 속에서 나온 또 고민의 결과가 아닐까. 그래요. 라고 저는 그러니까 저 의문이 남는 거는 보급을 좀 끊어버리고 농사를 짓고 수확하기까지는 제법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 아닙니까? 그 사이 동안은 그러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또 이때 마침 그 당시에 그 누르하치의 12번째 아들이 이 파랑이라는 인물이 이 워낙 그 당시에도 이제 명나라하고 교역이 자꾸 끊기니까 이 조선 쪽하고 교역을 하기 위해서 은을 이제 소현세자한테 주면서 네. 면포라든가 옷감이라든가 네. 표본 같은 가죽 같은 거 이런 거 좀 구할 수 없느냐 조선산. 이렇게 네, 네. 제안을 해왔고 이 소현세자도 어느 정도 응하면서 결국 경제적 부를 축적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갔죠. 근데 이제 이 일이 실록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포로로 잡혀간 조선인들을 모집하여 둔전을 경작해서 곡식을 쌓아두고는 그것으로 진기한 물품과 교역하느라 관소의 문이 마치 시장 같았다. 약간 라고. 비하하는 거죠. 그 그렇죠. 상황을 약간 지금. 네, 부정적인 부정적으로. 이제 뉘앙스가 분명 들어가 있는 거죠. 왕의 아들로서 거기서 장사하고 앉아있는 그렇죠, 이런 그렇죠. 뉘앙스로.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뭐 단지 재물을 모으려고 무역을 한 게 아니라 뭐 청나라에서 파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압박이 들어오니까 그런 교육을 통해서 좀 인맥도 쌓고 또 그런 그 정치력도 좀 발휘하고 네. 그런 역할도 했을 것 같거든요. 인조가 네. 그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이 너를 이렇게 후계자로 키웠는데 그 장사하려고 너가 이렇게 살아갔느냐 뭐 우리 그런 거 저희 있잖아요. 아버지들이 맨날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이러려고 키운 게 아니다. 제가 개그맨 될 때도 그 얘기 들었어요. 내가 널 이러려고. 그러니까 그 소현세자의 심양간 무역은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게다가 소현세자는 이제 조선에서 사신이 오거나 네. 내지는 군병이나 군량이 들어오는 일, 또 조선과 청 사이에 외교 문제가 된 현안 등에 대해서도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거의 외교의 최전선에서 이제 고위급 외교관 역할을 그쵸. 수행했다고 예. 보면 되는데 재밌는 건 이제 청도 현안이 생기면은 원래는 청 황제하고 조선 국왕의 현안인데 네. 거기를 거치기보다는 가까운데 소현세자가 있으니까 거길 먼저 찾는 겁니다. 근데 아까 신병주 교수님도 말씀했다시피 조선의 세자는 원래 정사에 관여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결권이 없습니다. 지금 회사용어로 하면은 내지는 재량권이 굉장히 작은 상태에서 항상 청국하고 본국 사이에 이제 눈치를 보면서 네네네. 그 외교 현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네. 가장 조선의 국익을 이제 그 도모하는 방향으로 네.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딱 그 주청 어떤 대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정결권 지금 뭐 없지만 굉장히 조율을 불가피하게, 하는, 네, 불가피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런 파격적인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실 소현세자의 어떤 개인적인 역사적인 그날은 아담샬? 예, 아담샬을 아담샬. 만난 그 날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그 당시 청나라 그래도 대단했던 게 아담샬이 원래 명나라에 왔던 그 신부예요. 네. 그런데도 이제 청나라가 이제 명나라를 멸망시킨 그 이후에도 계속 아담샬이라는 인물을 활용을 하거든요. 이런 거 보면 이 청나라가 그 당시에 상당히 이제 개방적인 네. 그런 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때 소현세자도 이 아담샬과 자주 만나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문명의 눈을 떠간 거죠. 그래서 이 로마에서 간행된 그 책을 보면은 소현세자가 아담샬과의 만남을 하늘이 준 기회였다. 이렇게 수레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진짜 보여요. 굉장히 호의적이었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만큼 이 소현세자가 아담샬이라는 인물을 통해 서구 문명 수용에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늘이 준 기회다. 이런 게 지금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럼 이때 뭔가 소현세자로서는 뭔가 좀 큰 플랜을 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전화위복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전화위복. 내가 비록 볼모로 왔지만 시대가 변하는 것도 보고 서양 문물도 확인을 하고 무역으로 좀 부도 쌓고 인맥도 만들었고 귀국만 해봐라 훌륭한 왕이 되리라 뭐 이런 포부를 막 다지지 않았을까. 소현세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눈으로 그 명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북경이 이제 함락된 그 실상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네.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숙명대의가 아니라 기존의 네. 이데올로기였던 청나라 중심의 현실 외교를 해야 된다라는 확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근데 이제 기록상에는 확인이 되지 않아요. 네. 아. 정황으로만. 예. 정황으로만. 아. 제 생각에는 네네. 조선 내에서 사실은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자는 게 이제 주류의 의견이었기 네. 때문에
서로 소현세자가 이런 속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연하게 이제 표출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청나라에서 영구 귀국한 소현세자와 강빈. 생사의 고비를 넘어 8년 만에 돌아온 맏아들 내외를 맞이하는 인조의 반응은 싸늘했다. 소현은 각종 서책과 과학기기, 천주상 등 진귀한 물건을 가져왔다. 청황제의 선물인 벼루를 인조에게 바치는 소현. 하지만 인조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인조는 크게 화를 내며 세자를 향해 벼루를 집어던지고 만다. 청나라 문물을 전하는 아들 부부에게 인조는 왜 그렇게 화를 냈던 것일까? 자, 갑자기 아버지가 뭐 온돌에서 좀 재워달라 뭐 이렇게 정말 타듯한 아버지의 모습에서 벼루를 집어던지는 아버지로 변했어요. 근데 어찌되었든 저게 지금 야사의 기록이잖아요. 네네. 저게 정사는 아닐지라도 야사에 있다는 것은 당대의 지금 어떤 민심에서 저렇게 부자 관계가 나빴다는 걸 지금 반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별할 때의 모습과 재회할 때의 모습이 온돌방에 재워줘에서 요 녀석하고 벼루를 던지는 걸로 너무 극과 극으로 달라졌는데 맞아요. 네. 그 사이에 뭔가 인조의 심경에 큰 변화들이 있었던 원인들이 뭔지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는 조선을 통제하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네. 심양의 볼모로 와 있던 이제 소현세자를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조가 말을 안 들으면은 왕위 교체로는 이제 들먹이면서 왕위 인조를 교체로. 긴장을 시키는 거죠. 인조는 삼전도 항복으로 그 사실은 반정의 명분을 스스로 허문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광해군을 몰아낸 친명배금이라는 그 명분으로 누군가가 다시 반정, 즉 쿠데타를 일으켜도 하등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제 소현세자의 장인 강석기라는 분이었는데 강빈의 친정 아버지죠. 이 분이 또 척하파의 지지와 신망을 받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구도가 이렇게 짜여진 이상 부자 간의 정이 아무리 애틋했다고 하더라도 인조와 소현세자와의 관계는 아주 작은 이제 불씨와 오해도 이 큰 분란으로 악화될 소지가 다분히 있었던 것이죠. 아무래도 요즘 인조가 조금 청에 약한데 청에 좀 유화적인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으니까 아니야 나 아직 청을 싫어해 하면서 청 그 벼루가 황제가 준 거죠, 청. 예, 청나라. 그거를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려고 그걸 집어 던진 게 아닌가. 청을 집어던진 거예요. 나 아직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소현세자의 대답은 정말 저 오랑캐들 정말 무지막지합니다. 이게 모범 답안인데 네. 소현세자는 저 사람들 괜찮은데요? 이런 식으로 놨다라는 그렇죠. 거죠. 배울 것도 있습니다. 배울 뭐 것도 이런. 있습니다. 아버지가 몰라서 그래요. 그렇죠. 바로 그런 거야.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네. 벼를 버리고 왔어야 되는 거네. 그죠? 그거를 예. 그걸 소연이 깼어야죠. 아버지 이거 받아왔는데 아버지 앞에서. 그걸 했어야 되는데. 이겁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야, 이 청이하고 이렇게 또 결국 가깝다라는 거는 언젠가 내 자리 저 몰아내고 저 소현세자가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도 컸다라는 거예요. 이 증폭시킨 게 실제로 이런 전례가 있었다라는 거죠. 네. 고려 말에 이제 원간석기 때 원나라가 이제 고려 왕을 폐위시키고 자기네 수도 이제 북경이었거든요. 북경에 있던 그 볼모를 잡고 있던 세자를 고려 왕으로 추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그게 이제 충렬왕 다음에 충선왕을 시켰다가 또 1년 만에 다시 충선왕을 그렇죠. 폐위시키고 충렬왕이 왕에 오르는 네. 거죠. 이제 청도 이런 고려의 사례를 굉장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 기회 불안하네요. 있을 때마다 이제 인조에게 은근히 흘리면서 이 사례를 한번 봐라 그러면서 압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인조에게 이제 소현세자가 잠재적으로 최대 그 정적이 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설정된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이 왕위 교체론이라고 하는 것은 청나라가 지금 조선을 길들이기 위한 어떤 그 정치적 카드였지 소현세자의 뜻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소현세자 같은 경우도 사실 최종적으로 귀국하기 전에 두 번의 귀국이 더 있었어요. 중간중간에요? 한 번은 아, 1640년에 인조의 병관을 위해서 귀국했을 때 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청나라 쪽에서 요즘으로 치면 송별련을 베풀어 주는데 용골대가 그 세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대홍망용의라는 용무늬가 새겨진 옷인데 소현세자가 받아들일 때는 저거는 왕
왕이 왕만이 이제 입어야 되는데 대용방용이 예. 왕 입는 아주 강하게 이제 거절을 하는데 용골대가 뭐 그 우리 한이 그렇게 입으라고 했다. 그래서 저 소문이 이제 들리면서 이 왕을 하려고 한 게 아니냐. 너무 안쓰러워요 너무 지금. 안쓰러워요, 진짜. 1643년 말에 이제 두 번째 귀국을 하게 되는데 강빈의 아버지 강석기가 이제 사망했기 때문에 소현세자하고 강빈하고 같이 조선에 옵니다. 예. 근데 인조는 이제 세자내가 오기 전에 그 반응을 보면은 이 세자가 청과 결탁해서 자신의 왕위를 도모하려고 오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을 하는 그런 상태까지 이제 오게 됐다라는 거죠. 완전한 그 의심을 붙였어요. 그리고 보면 또 이 공교롭게도 이때 세자가 돌아간 직후에 그 반정공신의 어떤 심기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영모 사건이 이제 드러나서 이제 그 체포가 되는데 이 당시에 또 들리는 소문에는 소현세자를 추대하려 했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전파가 되니까 그 인조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불편했던 거예요. 우리 의처증, 의부증은 들어봤지만 이렇게 아들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경우는 의자증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의자증. 이거 참 인조가 이 소현세자하고 이 내외를 되게 못마땅해 하는 게 청나라에 있을 때 너무 재산 같은 거 많이 모았다. 그리고 결국 인조가 어떤 식의 의심까지 하느냐 하면 그 재산 모아가 결국은 뭔가 반역을 위한 자금으로까지 쓰지 않으려느냐. 이런 정말 그 의심이 그 꼬리를 물게 되면서 근데 지금까지 얘기를 좀 들어보면 감정은 악화될 때라 악화되고 완전 악화된 거예요. 우리가 처음 제기했던 그 독살설이 너무 독살설에 펼쳐나가요, 대한 지금. 의혹도 좀 이 정도 되면 지금 보셨다시피 인조의 지금 어떤 강박적인 왕위에 대한 네. 집착 같은 걸 생각하면 뭔가 묵인 정도, 뭔가 지시 정도 뭐 있지 않았을까? 그 전체적인 그 틀을 보니까 네. 인조가 소현세자를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인조 나름대로는 명확하게 너무나 많고 행동대장격 의원이 심어져 있고 이 형이 사후 시체 상태와 장례 일정 등 간소화를 보면은 숨이 일관하고 일목요연하게 이것은 인조가 독살을 했다라고 추리소설에 그냥 기승전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떨어지는 거죠. 군과 출신 나온 지금 추리였어요. 떨어지게 숨이 일관 정황을 일목요연. 설명해주세요. 소현세자가 귀국한 지 2개월 만에 지금 사실은 급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2개월 사이에 어떤 기록 같은 건 있나요? 1644년 11월에 심양을 출발을 해서 조선에 그 다음에 2월쯤에 들어오는데 11월에 심양을 출발할 때부터 굉장히 아파요. 사실은 소현세자가 아파서 4월 26일에 사망하게 되는데 그때 소현세자의 동선은 계속 치료, 회복, 다시 악화, 치료 뭐 이런 사이클을 이제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래요.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 사실 또 여기 약간 생각이 좀 꼬이기 시작하네. 생각이 지금 막 해결이 안 나요, 우리끼리는. 그러니까 이제 독살인지 아닌지 의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좀 꼭 알고 들어가 싶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물가게 김종덕 한의사 박사님을 좀 모셔봤는데요. 박사님 좀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여쭙겠습니다. 소현세자가 독살됐을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도 이제 그 기록상의 문제인데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흔히 많이 봤던 기록은 그 조선 왕조실록이에요. 조선 왕조실록에는 아주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불과 뭐 며칠 만에 병을 앓았고 침을 뭐 몇 번 맞았더니 사망했더라라면 기록만 나요. 최근에 그 세자 동궁 일기들이 다 번역이 됐어요. 마침 제가 그 의학 파트를 제가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번역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 이제 의학 기록들 다 상세하게 다 나오거든요. 거기에 나온 그 의학 기록들 다 보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독살설은 참 무리다. 무리다? 그래요? 소현사자께서요. 이제 심양으로 끌려가실 때부터 계속 산증이라는 병으로 계속 고생을 하세요. 산증이요?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산증은 이제 몸이 추우면서도 의시실 추우면서도 열이 나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감기 기운 있을 때 보면은 의시실 추우면서도 열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추워서 자꾸 이불을 두르려고 그래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가짜열이라고 그러고요. 예를 들어서 진짜 더운 열은 옷을 자꾸 벗으려고 하는 거는 진짜 열이에요. 근데 진짜 열일 때는 열을 확 내려주는 약을 쓰는 거고요. 그렇죠. 가짜 열일 때는 오히려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소현세자를 치료를 할 때 보면은 그 몸은 의시실 추운데 열은 나는데 열을 내리는 즉 진짜 열에 준하는 치료를 해요. 그래서 이제 사망으로 일하는. 그래요? 그럼 이게 무슨 뭔가 좀 오진이었던 얘기. 지금 산증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산증이 아니라 학증이라고 저는 산증이 뭐냐면 이제 몸은 의시실 추우면서 열이 나는 건데요. 저게 추웠다 더웠다 하니까 학질로 오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다음 가만 들어보니까 궁에 소속된 어이들은 당대 최고의 의술을 가진 그 사람들일 텐데 어떻게 그 단순하게 오진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 심양에서 있었던 기존의 주치의들이 있었는데 그 주치의들이 어떤 이유로든지 다 교체가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의료진들은 되게 이제 몸이 추웠다 더웠다는 거를 학질로 오인할 수가 있고요. 또 그러면은 열을 내리는 처방을 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음기가 허에서 나오는 열이 날 때 열을 확 내리는 약을 쓰면요. 불과 며칠 만에 사망한다. 이런 의서에 써 있어요. 그런 기록들이야. 그러면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산증을 학질로 오판한 그리고 또 처방한 의료사고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네. 그 시신에서 온통 검은빛이고 이목구비에서 선혈이 쏟아지고 이런 이 징후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그 세잘기 기록을 보면요. 너무너무 열이 뜨니까요. 네. 그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고요. 네. 옷이 그 궁녀들이 막 깜짝 다 놀랄 정도로 땀을 흘리세요. 그러는 과정에서는 얼굴이 검은해질 수밖에 없어요. 열이 뜨기 때문에. 실록에 보면은 이제 7구멍에 선혈이 잘 네. 보인다고 하는데 이미 우리 보통 상식으로도 피가 흘리면 닦아요. 염하기 전에요. 네. 그런데 아마도 이제 열이 뜨면서 네. 그 음을 막 고생을 하다 보면요. 막 반점들이 생겨요. 피부가 네. 벌건해지고 붉은 반점이 생기고 아마 그것이 마치 그 검붉은 피를 연상하게 되는 그래서 아마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 예,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의학적으로는 좀 풀어는 봤는데요. 일단 독살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독살은 아닌데? 이게 점점 자꾸 이게 미궁이고 헛갈리지는 건 뭐냐면 소현세자가 급사한 이후에 보여지는 어떤 인조의 행태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기다렸다는 듯이 진도가 나간다라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저는 소현세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청이 좀 우호적으로 지금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소현세자를 독살한다? 이건 굉장히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독살은 안 돼요. 독살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지금 주치의가 바뀌었죠? 그다음에 처방이 잘못됐죠. 결국 뭐냐면 개연성이 있는 계획살인 계획살인. 이런 시나리오여야만 된다는 거죠. 의료사고를 가장한 계획된 살인. 그렇죠. 아니 잠깐만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네. 게 소현세자가 심양에 끌려갔는데 풍토도 안 맞고 네. 기후도 안 맞고 음식도 어느 것 하나 이제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8년 동안 이제 체류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 병치레를 많이 합니다. 육체적 상황이 이렇고 정신적 상황 정신적으로도. 쪽을 보면 그러니까 청은 이제 자신들의 요구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제일 먼저 호출을 해서 윽박을 지르는 대상이 소현세자였다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본국에서는 세자가 쉽게 청의 요구를 네. 수용한다고 이제 비난하기 네. 일쑤였고 여기다 아까 그 왕위 교체설과 관련된 부왕 인조의 의심이 점점 이제 심해지는 상황이었으니까 네. 아마 제 추측에는 소현세자의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을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그 심양일기를 읽었을 때 굉장히 인상적인 기록이 세자가 낮에 이제 재상급 신료하고 경영관을 만났다가 책상에 기대어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니 신하들이 차마 우러러볼 수가 없었다라는 이제 기록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는 좀 뭔가 마음이 정말 지칠 대로 지친 세자의 모습이 네. 투영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느낌이 이미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죽음의 기운이 드리웠을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누적이 되는 누적이 거죠. 되다. 예. 이윤석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직접 살인이 아니더라도 네. 병치레의 인질 생활에 막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네. 왕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것까지 알게 돼서 병이 확 도진 게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은 인조의 간접 살인이 아닌가. 아니 진짜로.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럴 수도 저는 진짜 인조가 만약에 소현세자가 죽은 다음에 자신의 손자와 며느리를 네. 죽이지 않았다면 저는 사실 이거는 좀 인조를 좀 동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뒤의 행동이 너무 개연성이 많은 거예요. 이게. 진짜 남은 가족들이 정말 너무나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나요? 네. 이제 소현세자 남편이 이제 죽고 그 자기 아들 강빈의 아들 원손이 왕위를 이어받지 못하게 되니까 강빈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인조의 침실로 달려가서 이제 하소연을 했고 여기에 이제 화가 난 인조가 강빈을 유폐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이제 인조의 수라상에 독이 든 전복구이가 올려지는데 그 사건의 배우로 강빈이 지목이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강빈은
영모로 몰려서 죽음을 사살. 당하게. 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강빈의 그 친정 오빠들, 예. 강문성, 강문명 이런 사람들 나중에 다 장사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아예 이 집안은 원천적으로 예. 아니, 그리고 사실 할아버지가 손자를 대하는 그런 어떤 사랑은 본능적인 건데 손자들도 다 제주도로 유배시키고. 네, 그렇습니다. 유배간 후 이제 다음해 9월 제주도에서 예. 소현세자 장남 석철은 이제 사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실록에는 이제 풍토병이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풍토병. 당시 사람들 중 일부는 이제 인조가 석철을 몰래 이제 죽였을 것이라고 의심을 네. 했고요. 둘째 성린도 3개월 후에 이제 죽게 되죠. 네. 막내 석견만 살아남는데 소현세자가 죽은 다음에 청나라 사신 용골대가 네. 장남 석철을 데려가 이제 기르겠다고 했는데 의심 많은 인조가 이제 자신을 폐위하고 네. 석철을 옹립할 거라고 네. 이제 그걸 두려워해서 죽인 것이라는 그런 추정도 있습니다. 소현세자의 독살 음모론을 역사적 배경으로 한 드라마 추노. 소현은 죽음을 맞이하기 전 신복에게 자신의 아들을 부탁한다. 먼저 가네. 소현이 숨을 거두자마자 그의 일가에 잇따라 피바람이 불었다. 강빈은 사사되고 세 아들은 제주도로 보내진 뒤 두 아들이 역병으로 목숨을 잃는다. 민심은 인조를 의심했다. 이건 진짜 비밀인데 제주도에 퍼진 게 역병이 아니랴. 그럼 학질인가요? 어허이 또 시작이다. 내가 임자님께 특별히 얘기해 주는데 소현세자 씨를 말리려고 조정해서 일부러 병을 퍼뜨린 거요. 대놓고 죽일 수 없으니까 애들로 죽인 거지. 예. 아들 독약 먹여주겠지. 며느리 사약 먹여주겠지. 그 다음에 누구겠어? 손자들 차례 아니오. 아, 임금도 사람인데 아들 손자 며느리한테 그러시겠어? 에휴, 말똥이나 치면 그렇지 뭐. 권력의 비정함을 알겠어? 노비와 도망간 노비를 쫓는 추노꾼.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이들은 죽을 위기에 처한 소현세자의 마지막 남은 아들을 구하기 위해 제주도로 나선다. 소현세자. 그는 세상을 떠나고 없지만 그의 아들이라면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으리라 믿었던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소현세자가 아마 원통에서 아마 눈을 아이고. 못 감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볼모로 그 낯선 곳에 끌려갈 때는 이 비극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내가 돌아가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희망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돌아와서는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장 그 뭐 유의할 것은 소현세자의 죽음이 독살이건 아니건 간에 인조가 이것을 상당히 뭐 표현이 그런데 즐겼다라는 거죠. 이게 오히려 마치 원했던 것처럼. 그래서 바로 아주 빨리 그 후계자를 그 복림대군으로 지명을 했다라는 네. 점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일련의 과정을 보면 결국은 소현세자의 집안이 소현세자를 포함해서 그 집안이 왕위를 계승하는 거 이건 절대 안 된다라는 그 인조의 의지가 확실히 나타납니다. 전국도 역사 선생님들이 부활시키고 싶은 인물 1위로 소현세자를 꼽았던 거 아닙니까? 그만큼 소현세자는 좋은 군주로서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것만큼 분명하지 않겠나.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소현세자의 이렇게 모습을 쭉 보면 아직 이제 세자잖아요. 네. 그죠? 정책을 위반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체는 없다는 말이에요. 네. 없는데 소현세자의 몇 가지 어떤 행적을 갖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너무 절망적이었단 말이죠. 네. 그 절망 속에서 이 소현세자라는 인물을 갖고 어떤 희망의 어떤 아이콘으로 좀 보려는 그렇게 좀 살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어떤 그런 관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왜 그 투수들이 공 던질 때 그립 잡는 건 보면 뭐가 날아올지 알잖아요. 어우. 이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한 거겠죠. 네. 근데 던지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 버리니까 네. 저 공을 던졌으면 정말 엄청난 공이 들어왔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지. 근데 좀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은 이렇게 소현세자를 어떤 선진 문물과 사상을 받아들이고 근대적인 개혁의 선구자로 보는 이런 시각은 사실은
그 시대와 그 대중의 열망이 학계 연구에 투영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에 이제 식민주의 사학을 보면은 네. 이 병자호란 전후의 조선의 외교 관계라는 건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라는 거죠. 이제 조선의 역사를 부정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대응으로 해방 이후의 민족주의 사학 진영에서는 광해군이라든지 네. 최명길이라든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제 인물들을 부각시키려고 했거든요. 이 계보에 사실은 소현세자와 강빈을 위치시킴으로써 네. 조선시대사에 대한 이제 부정적 인식을 네. 극복하려고 했다라고 상쇄.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훌륭한 리더였다는 그 어떤 희망은 좀 버리고 싶지가 않네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했던 얘기들을 조금 종합해 보면 예. 볼모를 자청했던 희생정신, 용골대에게 호통을 친 담력, 그렇죠. 네. 그리고 서양의 과학과 문물을 받아들이는 개방성, 게다가 사업 수완까지. 그래서 이 소현세자가 왕이 되고 네. 복림대군이 뒤에서 이 무를 좀 키워서 받쳐줬다면 지금 우리가 겪었던 조선보다는 조금 나은 조선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 역사 속에서 소현 씨와 같은 인물이 존재하고 그런 활동을 했다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지표라는 거죠. 조선 왕릉 중의 하나인 서상릉. 이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소현세자의 무덤이 있다. 수년 전 목축 시험장이 들어서면서 다른 왕족과 능역이 분리가 된 것이다. 그런 이유로 이곳을 찾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6.25 전쟁 때 폭격으로 전강마저 불타 없어진 소경원. 원래는 일반 무덤과 마찬가지로 소현묘라 불렸으나 고종 때에 이르러서야 소경원으로 격상됐다. 살아있을 때나 죽음을 맞이할 때도 외로웠을 소현세자. 지금까지도 그는 다른 왕족들과 떨어져 어느 산자락에서 외로운 세월을 보내고 있다. 남편 소현세자 곁에 묻히지 못한 아내 강빈. 그녀의 무덤인 영해원은 현재 상주하는 관리인도 없이 외부와 단절돼 있다. 세자빈의 지위를 잃었던 강빈의 묘 역시 고종 때에 이르러서야 격에 맞는 무덤으로 조성됐다.